우리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총선의 판세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 30% 초반대 이렇게 돼 있고 뭐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또 뭐 비슷합니다. 30% 그것도 초반이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한 60%라 높은 편이고 자 어떻게 판세가 갈 거로 봅니까? 진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3세력이 딱 뭉치면 한 60석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제가 한 17%, 18%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 예측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맞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지난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의 강서구에서의 평균 격차가 17% 정도 나왔습니다. 17.5%.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분위기를 현장에 나가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때 선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 아, 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바탕으로 분석해 봤을 때 소위 강서 보궐선거 때 나타났던 현상처럼 무당층이나 아니면은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선호를 보이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는 여당을 찍지 않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표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제 중에서 특히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이제 제3의 신당의 입지를 더 키워줄 거냐 아니면 압박할 거냐 이게 좀 관련이 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시 병리병, 권역별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로 가겠다 이렇게 좀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요, 그 권역별 비례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시도해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권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 3개 권역이면 남북권이나 이렇게 해서 엮는 건데 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묶어가지고 비례 표심으로 그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에서 본인이 이 대선 때 또 약속을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제를. 근데 그 약속도 깨고 아니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닥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제도로 가려고 할까요? 정치인이 보통 무리수를 들 때는 그 근원은 살펴보면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지난 계양 보궐선거에서는 무난하게 당선이 됐지만은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이 야당의 지도 자격인데 본인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전국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새로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우리 개혁신당이 사실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거는 새로운 정책 행보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대신에 이제 월 1만 원씩 선불 카드를 이제 지급해서 버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세대 간의 편가르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식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었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인 인구가 4%에 3% 정도 될 때 설계한 정책입니다. 지금은 한 20%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30%대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냐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처음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하철이 있는 곳은 이 혜택을 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이 지역들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만은 예를 들어 전라남도 보성이라든지 경북 김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원도 강릉 원주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이 없는 5대 도시 빼고는 뭐 그렇죠.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교통복지라는 것이 저는 고령층에게 아주 공평하게 제공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대도시에 그것도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인데 전 이것을 오히려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지하철이 역세권에 살지 않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해가지고 지하철에 무임승차하고 또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용하게 되면 환승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걸어서 지하철까지 가시느라 오히려 이용에 있어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동선을 감내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교통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면은 네. 그에 대해 가지고 환승 할인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네. 있는 부분이 생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는 되게 좀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 뒤에 뭐 추가적인 발언은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 이제 그 김호일 회장님과 제가 원래 친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과 토론을 했고요. 예. 저는 김호일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그 대한노인회가 이익단체처럼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결국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를 내놓으시면은 그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의 노인 인구가 있을 때 설계된 정책으로 노인 인구가 곧 30%에 달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한노인회도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게 금태섭 전 의원의 그 새로운 선택과 함께 공동 개발한 공약이 있죠. 법무장관의 정치 중립화, 공수처 폐지. 예. 근데 이제 공수처 폐지는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조차도 예. 폐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걸 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분이 이제 총리 시절에 아마 공수처를 설치하는 작업이 추진이 됐고 또 그때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연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건 별개 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낙연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수 총리로서 상당히 많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에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낙연 총리가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정책이라는 거는 물론 좋은 의도로 설계했다면은 저희가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만요. 그 결과가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할 때는 빨리 그것을 되돌리거나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에게는 이미 본인들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3년 가까운 기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실제 취지에 맞게 능력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점검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정치인 이준석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85년생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럼 만 나이로는 39세 아닙니까? 곧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만으로 38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지는 10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예. 그 뭐 숱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해도 예. 한 장면만 딱 꼽으라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저는 제가 그 전당대회 나갔을 때 당대표 될 때 대구에 가서 제가 대구 연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탄핵의 강을 넘자 그랬고 예. 거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랐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라던 정치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그리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비슷한 지점을 지향하는데요. 갈수록 정치 현실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다루기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정치가 너무 많이 퇴보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사지선다형으로 좀 예. 질문을 드릴 텐데 10년의 행보 중에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꼽는다면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윤석열 후보 지지, 예. 2번 지역구 상계 선택, 3번 바른정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복귀, 예. 4번 국민의힘 당대표 수락. 글쎄요, 참 어렵네요. 영역의 순간들이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은 저는 굳이 여기에 1, 2, 3, 4번보다 더 앞서가지고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운 지점이 예. 0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불러들였을 때 참여를 했을까? 아하. 왜냐하면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예. 살아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정치에 있어서 지금 제 나이 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에 도달해 보긴 했지만은 반대로 제가 공부했던 방향으로 계속 나갔을 때 도달할 수 있었을 지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 애초에 정치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항상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긴 합니다. 그 인생이. 네. 자, 그리고 한국 정치사에서 뭐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어느 분을 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뭐 산업화에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언급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제가 뭐 해외 인물 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또 네. 화술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 또 요즘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3당 합당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어려운 길을 겪으셨던 그런 이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한 10년 넘게
고생을 하시고 나니까 또 국민들은 그분을 다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 있었고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정치는 참 용기 있게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국내 정치사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 보면서 지금 이제 46살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예.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앙마르슈 창당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이 이준석 대표께서 이 마크롱의 사례를 좀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는데요. 저는 네. 프랑스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못지않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화끈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프랑스의 그런 시위 문화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마크롱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지켜보는 지점은 욕 먹더라도 표 떨어지더라도 미래에 봤을 때 꼭 했었어야 되는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안에 보면 연금 개혁 같은 것도 네, 있는 네.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마크롱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60대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50대 후반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정도 정치를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임기에 있는 동안에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30년 전에 봤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제가 30년 뒤에면 이제 70세가 될 텐데요. 30년 뒤에 봐도 내가 한 판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네. 개혁에 대해 가지고 표가 떨어질 각오를 하면서도 제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마크롱을 실제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국민연금 개혁, 연금 개혁 얼마나 힘들어. 마크롱이 7년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했다고 해요. 예. 야, 근데 이거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프랑스의 경제 성과를 보면은 이런 개혁의 노력들이라는 것을 기업이 투자할 때 이를 다 보기 때문에 최근에 프랑스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돋보일 정도로 성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라는 것이 잠시 아픈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누군가는 표 떨어지더라도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개혁신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비록 완전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걸 추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뭐 대선 때 보수의 번영인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시겠네요? 제가 만약 그럴 생각이었다면은 이번에 제가 당을 차리기보다는 뭐 무소속으로 뭐 출마한 다음에 복당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당을 새롭게 하고 제가 보수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개혁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개혁에 있어 가지고는 보수 버전의 개혁이나 진보 진영의 진보 버전의 개혁이라는 것이 크게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만 마무리 말씀 좀 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최근은 비장한 각오로 개혁의 길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3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이어져야 되고 저 스스로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길을 꼭 지켜봐 주시고 개혁신당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특별대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사실 토론하면서 이제 막스 베버가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유사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께 감사드리고요. 총선에서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